캄캄한 방에서 아이가 자다 깨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트 숫자로 나를 평가하게 되는 가짜 자존감. 스마트폰 이후 세대의 심리적 팬데믹이라고 했습니다. 스마트폰은 아이 손에 든 작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은 아이를 위한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 몇 시간이나 스마트폰을 보셨어요? 우리 아이는 오늘 몇 시간이나 스마트폰을 봤을까요? 자기 전 침대에서도, 학교 갈 준비하면서도, 심지어 밥 먹을 때도 우리 아이들이 핸드폰을 보고 있잖아요. 그 모습이 낯설지 않다면 이 이야기를 꼭 들어주세요. 저는 일을 하는 엄마, 워킹맘이에요. 그리고 집에 유선 전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젠폰이라고 해서 전화랑 문자, 메시지 기능만 되는 그런 핸드폰이 있었는데 지금은 젠폰, 키즈폰도 스마트폰 형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가면서 이제 젠폰을 또 사주게 됐는데 그게 스마트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게임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다가 어디서 띠롱띠롱 소리가 나서 제가 이제 잠에서 깨서 보니까 캄캄한 방에서 아이가 자다 깨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혼내지는 못하고 눈 나빠지니까 불을 켜고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서 자고 낮에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재웠는데요. 그게 근데 한 번에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두 번, 세 번 반복이 되면서 스마트폰 사용 규칙을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사실 그때 제가 좀 놀라웠던 건 저렇게 어린 아이도 스마트폰을 갖게 되면 이걸 조절하기가 굉장히 어렵구나라는 거였어요. 불안 세대의 저자 조너선 하이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불안은 하루아침에 찾아오지 않는다. 오랜 시간 쌓인 자극이 마음의 균형을 무너뜨린다고요. 2010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 정신 건강이 굉장히 나빠졌다라고 책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기는 스마트폰 그리고 SNS, 소셜미디어가 확산되던 시기와 일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이 이제 불안장애나 우울, 자해나 자살 같은 이제 정신건강 지표가 굉장히 악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틱톡이나 쇼츠 같은 것들, 우리 성인들도 사실은 굉장히 조절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굉장히 짧고 강렬한 자극, 그리고 이제 그 인스타그램과 같이 이제 타인의 삶과 비교하고, 좀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좋아요, 하트 숫자로 나를 평가하게 되는 가짜 자존감, 조너선 하이트는 이것을 스마트폰 이후 세대의 심리적 팬데믹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WHO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스크린 사용 권장 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 2세 이전에는 아예 금지하고 있고, 그건 모든 국가의 전문가들이 공동적인 의견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만 5세까지는 하루 1시간 이하, 그리고 5세에서 만 17세까지는 하루 2시간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아이들은 어떤가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적게는 5시간에서 많게는 10시간 이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게임이라든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문제가 수면 부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집에 1학년, 지금은 2학년이 된 그 아이도 스마트폰이 생기니까 자다가 깨면 다시 자야 되는데 게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자다 깨서 또 게임을 하게 되잖아요. 청소년들은 그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면 부족에서 오는 주의 집중 저하, 그리고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도 굉장히 좀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컨디션이 피곤하고 하니까 짜증도 나고 감정 조절도 어렵고, 거기에서 오는 이제 만성 피로 같은 것들이 파생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은 그 본인의 피로와 짜증을 원인을 몰라요.
다 짜증나. 그냥 이렇게 짜증 많이 내고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 그런 상태. 그 뒤에는 사실 스마트폰에게 잠식당한 이제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이 있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애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애착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은 안전기지예요. 그래서 주 양육자, 애착 대상이 그 아이에게 안전기지의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애착 시스템인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부모가 되겠죠. 아이들은 안전한 부모를 기지로 두고 세상을 탐색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자기가 위험하거나 두려울 때는 다시 안전기지로 돌아와서 마음의 안정을 진정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스마트폰이 그 빈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모보다 더 중요한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안전기지는 아니죠. 특히나 여자아이들이 더 취약합니다. 자해 문제에서도 또 청소년 우울 문제에서도 여학생들이 훨씬 많거든요. 왜냐하면 여자아이들은 시각적인 비교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SNS라는 것이 그 아이들에게 더 많이 다가오는 거죠. 연예인이랑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올라온 같은 반 친구 또는 내 또래의 일반 사람들이랑 비교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스타그램에다가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걸 올리잖아요. 여행 간 사진이라든지 내가 뭐 좋은 명품 가방을 샀다든지 그런 것들을 올리게 되는데 그런 걸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성인들도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겠어요? 나 왜 이렇게 안 예쁘지? 나 왜 이렇게 안 날씬하지? 이런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또 여자아이들은 굉장히 관계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학교 폭력이 우리 때에는 진짜 폭력이었잖아요. 말 그대로 막 때리고 뭐 돈을 뺏고 이런 유형이었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고 이제 징계의 대상이 되고 또 아이들의 세상이 현실에서 가상세계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현재의 학교 폭력은 이제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온라인상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익명의 프로필을 만들어서 그 아이를 괴롭히는 거죠. 그렇게 진행이 됐을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폭력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세계였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시간 또는 그 가해자, 피해자가 같이 있어야 그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하루 종일 24시간 내가 들고 있잖아요. 그럼 그 학교 폭력이 24시간 날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침대까지도 쫓아오는 그런 학교 폭력으로 변질되게 된 겁니다. 또 증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익명의 프로필을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 가해자가 발뺌을 하게 되면 그걸 이제 잡기가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사실 더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 여자아이들의 공격성이 이제 뭐 침대나 화장실, 집 안까지 따라오게 되면서 도망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또 여자아이들은 감정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감정 공유를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울함도 전염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우울하면 옆에 있는 친구도 그 우울에 전염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죠. 또 우리 딸들한테는 이 온라인 사용을 굉장히 주의시켜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나쁜 이제 범죄의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 많은 남성들이 접근해서 너 돈 필요하지? 돈 줄게. 뭐 사진 보내줘. 이런 식으로 하는 성범죄의 또 사각지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남자아이들은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죠. 남학생들도 사실은 예전에는 몸으로 많이 놀았다면 그것이 이제 가상 세계로 들어오게 되면서 굉장히 폭력적인 게임과 또 이제 포르노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물론 그런 게 전혀 없진 않았지만 그게 굉장히 숨겨져 있었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었는데 지금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또 그런 면에서 또 조금 더 정서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노출이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사회와 멀어지고 이제 집에 이제 이렇게 캥거루족, 니트족 또는 이제 좀 더 심한 경우에 히키코모리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청소년 자해 보호 요인 연구에 따르면 이제 그 자해나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나를 지켜줬다라고 말하는 요인은 당연히 스마트폰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떤 엄마 아빠의 신뢰나 따뜻한 양육 또는 엄마 아빠가 변화하려는 모습, 또 친구의 지지 또는 이제 따돌림 경험이 없는 것, 그리고 되게 좀 제가 유의미하게 봤던 건 네가 잘못된 게 아니야라고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저는 거기서 굿윌 헌팅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상담자라든지 또는 좋은 선생님의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우리가 네가 잘못된 게 아니야. 잘하고 있어. 힘들지만 이 시기가 지나갈 거야. 또는 친구가 나랑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공감하는 것. 그리고 본인에 대한 신뢰. 이제 뭐 좀 상황이 나아질 거다. 이제 미래에는 더 좋을 것이다. 어떤 그런 낙관적인 마음 같은 것들이 보호 요인으로 존재를 한다고 연구에서 밝혔습니다. 결국 이게 혼자 이겨내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연결이 되어야 아이들이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해야 할 것은 단지 이것은 가정의 몫이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자살이나 자해는 이 불안 세대에서 얘기하는 건 전 세계적인 청소년의 정신 건강이지만 우리나라는 특별히 또 더 높은 자해 자살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온 걸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자가 면역 질환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탈모가 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병원에 가서 이 원인이 뭔지 검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피 검사부터 전체적으로 신체를 다 검사를 했는데 특별히 문제가 있는 곳은 없었고 그때 병원에서 자가 면역 질환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와 이 힘든 상황이 어떤 이제 이 면역 시스템이 내 몸 자체를 적으로 인식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현대인의 불치병, 탈모와 아토피 이런 것들이 자가 면역 질환이거든요. 그 자가 면역 질환이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해를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자기 몸을 적으로 인식하는 심리적인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닌데 상황이 안 좋고 아이들이 의지할 곳이 없고 굉장히 고립되면서 내 스스로 나를 해치게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너무나 이제 빈번하게 많게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현재의 자해의 문제는 특별한 원인이 없거든요. 거기서 진짜 전 이 심리적인 면역 질환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완벽주의적 성향의 가정도 별 문제 없고 학교에서도 별 문제 없는 아이들이 아마도 겉으로 이제 완벽하게 보여야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항상 사람이 완벽할 수 없잖아요. 거기서 이제 참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숨을 참는 상황에서 쌓이는 것들을 그렇게 이제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스스로 해결을 하면서 그런 행동으로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 못해도 괜찮아. 내가 실수해도 괜찮아. 잘 못해도 괜찮아. 그게 인간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남에게 보여지는 삶이 중요하고 우리 또한 아이들과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떤 책임을 함께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스마트폰에 대한 사용 연령 제한을 올려야 할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첫째가 학교에 갈 때 제가 핸드폰을 사줬을 때는 젠폰이라고 해서 전화랑 문자만 되는 핸드폰이 있었는데 지금은 키즈폰을 사도 자체에 스마트폰 기능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마 제 생각엔 수요가 없어서 없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시키고 당연히 학교에서도 스마트폰 금지,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그 이외의 시간을 아이들은 분명히 놀이터에 가서 뛰어노는 것도 중요하고 좋아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노는 것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 시간을 그걸로 대체해주면 그러니까 옛날의 우리로 사실 돌아가면 이런 부분이 많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부모의 역할을 살펴보았을 때 어떻게 스마트폰을 줄이게 하죠?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여기서의 핵심은 연결이에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5시간 쓰는 아이한테 하루에 2시간만 쓰자. WHO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라고 하면 실천이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집에서는 핸드폰을 좀 충전기에 꽂아두고 아이들이 하는 걸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핸드폰 하고 있으면 엄마도 핸드폰 하잖아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도 자기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정당화시키고 그게 또 재미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를 이해를 못할 게 전혀 없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이 현실 세계와 이제 약간 괴리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스마트폰보다 엄마가 더 따뜻해, 더 재밌어, 더 편안해, 나를 더 사랑해줘 라는 느낌을 받으면 그래도 좋지 않을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 손에서 스마트폰을 떼려고 하기 전에 내 손에 있는 스마트폰을 먼저 내려놓고 아이의 손을 잡아주세요. 이건 지금 사실 사회 전체적인 책임의 문제입니다. 자, 이 기술은 너무나 좋은 기술이에요. 굉장히 재미도 있고 잘 만들어진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그런데 실리콘밸리의 과학자들은 왜 자기 아이에게 절대 스마트폰이나 탭을 주지 않을까요? 결국 그게 얼마나 아이들한테 해악을 끼치는 존재인지 그걸 아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그게 아이들에게 도움이 크게 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밖에서 땀 흘리고 친구들이랑 뛰어놀 때 거기에서 아이들의 정서가 회복될 겁니다. 이 기술은 굉장히 훌륭하지만 중요한 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연결하느냐입니다. 엄마와 눈 마주보면서 대화하는 시간, 그리고 아빠랑 함께하는 산책,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하루를 마무리할 때 아이를 안고 오늘도 고생 많았어,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것이 우리 아이를 저랑 연결해주는 어떤 연결 통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 부모와 연결된 아이는 세상의 자극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아이 곁에 손을 내밀어 주세요. 사이 좋은 엄마는 엄마와 아이 사이를 응원합니다.